오늘은 제가 소속된 감정선이라는 팀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감정선은 사람들이 예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리를 제공하는 팀인데요. 현재는 수창 청춘 맨션이라는 곳에서 그림책 읽기, 영화 보기 등을 통해 감정을 들여다보고 글을 쓰거나 캔버스에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선을 살펴보자는 의미와 감정선을 다루는 배에 올라타 보자는 의미로 감정선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팀원들도 선장, 항해사, 기관사로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는 감정선의 구성원인 저, 최다라 작가님, 안성환 작가님, 3명의 신간 도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별 방송입니다. 3명이 각자 다른 주제로 책을 내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세 책의 공통점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위해 움직인다 라는 것입니다. 일부 위암의 읽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부에서는 3명의 작가가 자신의 책을 소개하게 됩니다. 먼저 저의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사랑에 대한 기억과 상처, 두려움을 정리하고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기 위한 용기를 얻기까지 고군분투를 담은 에세이입니다. 30대 후반인 제가 그동안 겪어온 사랑에 대한 경험과 고뇌를 총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험 안에서 저는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왜 사랑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과거를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기장과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웠던 상처들이 담겨 있습니다. 책 내용을 들려드리면서 소개해 볼게요. 첫사랑에게 문자로 이별 통보를 받고 다시 학교에 나가 그 아이를 마주해야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의 일기를 보면서 저는 상처받았을 때 괜찮은 척 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2007년 4월 3일 이쁜 남방을 입고 이쁜 구두를 신었다. 이쁜 가방을 메고 근데 이쁜 표정이었는지는 자신이 없다. 표정도 웃었던 거면 좋겠다. 힘든 게 보이지 않게, 이쁘게. 그러다 보면 진짜 힘들지 않게 될 것이다. 언제 그랬냐는 듯. 괜찮아 보이려고 일부러 꾸밀 때가 있었다. 아주 어릴 땐 예뻐지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괜찮은 척 하던 나는 속으로 얼마나 골마갔을까. 이런 일기인데요. 저에게 기쁨과 상처를 주었던 그리고 제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글들도 등장합니다. 첫사랑의 거절로 인해 오래 남아있던 상처를 살펴보고 그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붙이지 않을 편지.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미안해. 난 내가 사랑받는 것에만 취해 있었어. 너의 감정이나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난 너를 너로 봐주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 너의 이별 통보가 더 뜬금없었던 게 아닐까 싶어. 처음에는 원망의 이야기가 많이 쓰였었는데요. 더 뒤로 갈수록 신기하게도 그들에게 감사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왔던 글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의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웠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난 사랑할 수 없어. 그때는 선배가 헤어지자는 말이 당연하게 들렸다. 구체적인 말로 떠올리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맴돌았던 것 같다. 당연해. 난 무모하게 들이받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니까. 난 계획이나 비전이 없으니까. 난 살림엔 능력도 관심도 없으니까. 난 매력이 없으니까. 난 네가 함부로 대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난 네 앞에서 위축되기 시작했으니까. 난 부족하니까. 난 부족하니까. 난 사랑할 수가 없어. 글을 반복해서 쓰면서 결국 그에게 감사했던 부분들이 더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감사했던 한 사람에게 보낸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의 고해성사 중. 지금도 그날의 그에게 감사하다. 그 전과 후의 그에게도 감사하다. 내가 미처 표현하지 못한 내 슬픔과 화를, 좌절과 외로움을 먼저 알아봐 주어서, 보고 있다고 나에게 표현해 주어서, 괜찮냐고 물어봐 주어서, 그가 더 이상 날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혼자 상처받고 문을 닫고 주저하며 헤어졌던 순간들이 미안하다. 아직도 난 내가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다. 그러나 그때만큼 거리낌 없이 내 슬픔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대신 나에게만큼은 솔직하려 한다. 그 순간도 지금도 나는 나에게 최선이었다. 이제 나를 창피해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내 감정에 솔직해지려 한다. 하지 못한 표현들을 하려고 한다. 그가 나에게 주었던 관심과 질문을 요즘은 내가 나에게 하고 있다. 괜찮냐고, 뭐 먹고 싶냐고, 괜찮다고. 그 외에도 이 책에는 섹스에 대한 공포나 가족들을 보며 쌓아온 저의 혐오나 저의 여러 두려움과 상처에 대해 그 이유까지 살펴보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소개드렸던 적 있는 고백의 이야기와 그 뒤의 이야기도 담겨 있고요.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 그와도 결국 이어지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그때 제가 느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해운대에서 광안리까지. 어쩌면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을까봐 매번 혼자 꽃 피었다 지기를 반복했다. 너무 맹목적이어진 것 같았다. 누구라도 만나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 느낌이다. 나를 지키지 못한 느낌. 이제 그만 쉬어야 할 것 같다. 글은 자기 고백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번 글쓰기는 스스로를 좀 해체하고 정리해서 이해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책을 쓰고 보니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지,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는 분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상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작가님은 감정선의 항해사이자 위암의 글 2회차에 와주셨던 최다라 작가님이십니다. 얼마 전 오래 미뤄둔 일기라는 에세이를 출간하시게 되어서 오늘 이야기 들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감정선에서 항해사를 맡고 있는 최다라입니다. 이번에 에세이를 출간하게 되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2회차에 나와주셨던 다라 작가님께서 또 책을 내셔서 이렇게 소개하게 돼서 기쁜 마음입니다. 그럼 준비하신 책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쓰게 된 책은 오래 미뤄둔 일기라는 제목의 에세이인데요. 외면해 온 마음을 마주해 나가는 느린 걸음이 담긴 글이에요. 책에는 저희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글을 짧게 담아뒀는데 어린 시절에서 시작된 엄마와의 갈등, 그 갈등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트라우마를 외면하는 과정 그리고 극복하는 걸음이 차근히 드러나 있는 글입니다. 저는 제목을 오래 미뤄둔 일기라고 적었는데 자신을 외면하게 될수록 가장 멀어지는 것이 일기쓰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부정적인 저의 감정과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특히나 외면하고 회피하고 덮어두기 급급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인지 일기장조차도 편하고 솔직하게 적어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감정선 활동을 하면서 감정을 마주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제 감정도 솔직하게 보고 싶은데 자꾸 어딘가 턱턱 막히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 감정을 제대로 마주봐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외면하고 회피한 나의 일기쓰기를 지금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저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런 내용을 담고 제목을 오래 미뤄둔 일기라고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 속의 문장을 몇 문장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책 속에 담긴 문장을 읽어드려보자면 초반부터 순서대로 무작위로 제가 좀 애정을 갖는 문장을 읽어드릴 텐데요. 나를 사랑할 땐 무서웠던 그녀가 기억나지 않았고 나를 미워할 땐 사랑해주던 그녀가 떠오르지 않았다. 여기에서 그녀는 저희 어머니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엄마를 그녀라고 말하기도 하고 엄마라고 칭하기도 하면서 제 마음을 적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페이지에 있는 문장을 읽어드려보면 속마음을 적당히 생략하고 편집해서 대화를 나눴고 상대에게도 그러한 대답을 듣곤 했다. 빈칸이 많은 대답을 듣고 나면 그 빈칸을 내가 아는 마음과 생각으로 채웠다. 알 수 없는 상대의 마음을 나로 메꿨다. 제가 항상 저의 부정적인 감정을 외면하고 회피한 만큼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도 잘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숨기고 좀 간략하게 생략해서 이 정도까지 말해도 될까? 이렇게 날 내보였을 때 나를 누군가가 좋아해 줄까? 수용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정말 빈칸이 많은 대화를 나눠왔는데 그런 마음도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페이지의 문장은 어른이 되어서는 채 자라지 못한 아이를 품고 나아가질 못했다. 내 마음은 나이를 따라가는 일에 매번 실패했다. 어느 나이에 도착하긴 했지만 늘 또래와는 달랐다. 몇 번의 인생을 살아본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인생을 살아본 적 없는 것 같기도 했다. 아마 이 마음이 제 에세이의 주된 테마가 되었던 마음인데 어릴 때는 애늙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엄마와의 갈등, 가정사의 문제로 인해서 확 자라버리고 애늙은이 같았고 그런 아이들만의 갖는 특유의 천진난만함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서 오는 억울함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서 그런지 지금의 나이에서는 굉장히 미성숙한 제 모습이 튀어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적다 보니까 이 문장이 나왔는데 나는 매번 나이에 실패했다라는 게 지금의 제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문장인 것 같고 그래서 제 책에도 일기장이 중간중간 삽입이 되었는데 정말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저의 내면의 아이가 튀어나오는 아이의 일기장과 그리고 나이에 맞지 않게 분명 어린 시절에 대한 서술인데도 어른인 글씨체로 어른의 일기장이 튀어나오는 부분을 에세이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저의 감정의 상태, 마음을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에 있는 글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모두 내가 담겨 있었다.
나를 숨기기 위해 애쓴다면서도 정작 나는 세상에 숨어있는 나를 열심히 찾아내는 사람이었다. 책에서, 라디오에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화면에 포착된 누군가의 표정에서, 노래 가사에서도 나를 찾았다. 나와 같은 마음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외로움을 덜어내는 나만의 방법이었다. 그렇게 포착하고 나면 메모장에 기억해 두곤 했다. 일기장보다 메모장이 나를 더 드러내고 있었다. 이거는 저희 글의 후반에 나오는 글인데요. 저는 항상 제가 외면하고 살아왔다, 나를 숨기고 살아왔다 하는데 제가 영화를 보고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 다 저와 닮은 곳을 찾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거기 인물들의 표정을 내가 알 것 같을 때 영화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어느 날의 그 혼자 방구석에 쭈그리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된다거나 영화에 드러나지 않은 생략된 이야기가 뭔가 알 것 같을 때에 참 마음에 와닿고 그걸 글로 쓰기 시작하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좀 찾아내고 드러내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글을 쓰면서 또 고민되는 지점이 내가 이렇게 내 글을 솔직하게 터놓는 과정까지도 힘들긴 한데 터놓는다 한들 누군가 좋아해 줄까? 이게 수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 제가 이 방금 읽어드린 글에서도 나오지만 나와 같은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에 안도가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내 이야기에 그저 진심을 담아서 소중히 글을 쓰면은 이 글을 나와 비슷하게 제 글을 읽고 위로를 받고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도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그걸로 나는 이미 된 것 같다. 그것만 해도 되게 성공적이겠다. 그냥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소중히 잘 담아내는 데 집중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글을 퇴고하고 출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책 속 문장 하나를 더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아닌 다른 수식어 속에서 그녀는 더욱 밝은 사람이었고 사랑스러웠고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엄마를 그녀라고 칭하기 시작했다. 엄마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이 답답하기도 담기 힘든 감정이 범람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엄마는 이제 나의 그녀가 되었다. 이게 엄마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점점 가면서 엄마도 엄마라는 틀 속에서 내가 엄마를 더 어려워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저 자신도 이해하게 되고 점점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차근차근히 나의 어릴 적 상처와 트라우마를 마주해 나가는 과정을 적게 된 글입니다. 이 글이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좀 저와 비슷한 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고 나의 트라우마를 외면하기 바쁘신 분, 그런 분들이 읽고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도 그냥 내 감정을 한번 마주 봐야겠다.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느껴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작가님 글을 읽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 안도하고 위로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고요. 저희 수많은 엄마와 딸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작가님의 책에 큰 힘을 얻는 사람들도 꼭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위암의 글에 첫 출연해 주신 작가님이신데요. 감정선의 기관사이자 그림 작가이신 안성환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안성환 작가님은 불안이 불안했던 나에게 라는 에세이집을 출간하셨습니다. 지금 많이 불안해 보이세요.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책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정선에서 기관사를 맡고 있는 안성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감정선에서 인디 도서전이라는 곳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두 작가님들과 함께 거의
반강제적이죠. 반강제적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 날개에 제가 그림 작업을 했던 그 프로필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두 분이 강하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반대를 하셨어가지고 이제 넣지는 못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반항하는 식으로 일단 더블 작가라는 말을 하면서 그 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일단 제가 쓴 책은 제가 작가 생활을 하면서 생긴 불안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상상하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쓴 이제 에세이입니다. 그 감정선 프로그램 그 참여를 하던 중에 미나쌤이 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불안이 나에게 쓰는 편지는 어떨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글을 쓰며 내가 느낀 감정이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고, 특히 불안에 대해서 제가 속으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고, 이 책의 시발점이 좀 되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제가 좀 속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올해 제가 엄청나게 큰 일들도 많이 당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이라 가지고 그 상황이나 감정에 제가 피하지 않고 완전히 거기에 파묻히면서 저만의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다 놓아버리고, 그 놓아버린 대가도 치러보고, 상당히 올해는 여태까지 쭉 작가 생활하면서 가장 도태되고 좀 부정적인 삶을 살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미나쌤의 감정선 프로그램 중에 이제 불안이 나에게 쓴 편지는 어떨까라는 것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 불안이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그 불안은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책 내용은 이제 불안이 나에게 쓰는 편지, 그리고 저의 작업 노트, 제가 평소에 남들이 소위 말하는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지적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불안한 요소들, 그리고 극복, 그리고 제가 하던 상상, 그리고 결국 나를 움직이는 것은 건강한 불안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책입니다. 위로는 웬만하면 적지 않았고요. 책을 쓰면서도 저의 마음속을 정리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좀 읽으시다 보면 좀 엥 하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불친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책을 쓰는 순간이 저에게는 온전하게 제 마음을 정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서 그 부분을 읽으시는 분들이 감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저는 이런데 우리 각자는 어떤 속에 불안이 있고, 그 불안은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나는 이 불안과 어떻게 이제 같이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런 저희 독자들에게 좀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안은, 그러니까 저를 움직이게 하는 불안은 결국엔 건강한 불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21년부터 부모님의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오롯이 그냥 저 혼자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재료비도 구하고 월세도 구하고 먹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요소들이 제가 좀 감당해야 되는 부분으로 살았었는데,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항상 움직였던 거는 이 책의 결론을 내면서도 느꼈는데 건강한 불안이더라고요. 오늘 내가 이걸 안 하고, 내가 오늘 내 침대에서 나가지 않으면, 이 돈을 벌지 않으면 이제 이 재료비나 월세를 유지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작업도 할 수 없게 되겠구나라는, 나를 챙길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건강하게 불안했다는 것을 좀 깨달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또 추천곡도 모브닝의 그날의 우리는 오늘과 같을 수 있을까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가사 그대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세월이 지나서 그때 불안했던 우리들을 서로 각자가 추억하고 덜 후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길 바란 마음으로 이제 이 노래를 추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안해하시더니 건강한 불안으로 잘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읽어봤는데
그 건강한 불안이 스스로를 움직이게 했다라는 부분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불안이 진짜 우리 인생에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시점의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 작가님께서는 친절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뭔가 복잡하면서도 흔들리는 그런 과정을 같이 겪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부 위암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암의 대화는 글을 쓰신 작가님과 함께 잘 지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은 게스트분이 2분이시고 2부도 특별히 게스트분과 서로 질문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려는데요. 서로에게 준비한 질문을 하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책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가지가 제일 고민이 되었었는데 첫 번째는 어디까지 글을 써야 할까? 어떤 내용까지 공개를 할 수 있을까?이고 두 번째는 그런 거였어요. 이 글을 혼자 쓰는 것과 책으로 만들어내는 건 다른 일인데 이게 책으로 내보이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으로 좀 글을 골라낸 것 같아요. 그게 좀 제일 고민이 됐었어요. 이 글을 쓰는 게 나한테 의미가 어떻게 보면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책을 쓸 때 독자분들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적어도 이 책이 저자한테도 어떤 의미와 맥락이 있어야 책이 나올 필요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데드라인 안에 어떻게 책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나는 이미 이렇게 써가면서 이미 기가 빨려가지고 더 이상 노트북 키보드 위에 손가락 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책으로 막상 내면 또 양도 양이고 좀 종이 뭉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쓴 글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제일 두려우면서도 걱정됐었어요. 왜냐하면 불안이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했지만 남도 결국 관련된 이들이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읽고 나에 대해서 좀 나쁘게 생각하고 그럼 그렇지라는 그런 또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떡할까라고 초장에 고민을 했지만 계속 적어 나가면서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제 그 고민은 해결이 반쯤 됐는데요. 지금 그 책이 지금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좀 몇 권씩 좀 팔렸었는데 가면서도 좀 불안한 거죠. 이 사람이 나의 속내를 완전히 내지는 않았지만 내 속내가 담긴 이 책을 들고 가서 읽고 공감은 바라지 않지만 일단 그것에 대해서 느끼고 했을 때 이 독자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뭐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할까봐 그게 좀 많이 걱정됐었습니다. 네. 아까 성환 작가님께서 다라 작가님과 제가 이렇게 많이 독촉을 하는 바람에 힘들게 하셨다고 하는데 진실인 것 같고요. 애쓰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본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불안하다면 안 보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한번 읽었거든요. 네. 집에 가서 며칠 전에 한번 쭉 쓰면서 읽었는데 야 이건 문제 많았네 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며칠 전에는 저 어떻게 보면 좀 지인분이 이제 그 책을 읽게 되셨는데 저를 그 책을 들고 나서 며칠 뒤에 또 뵀는데 저를 딱 잡으시더니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나 그 책을 읽었는데 너무 걱정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고 있고
뭐 그렇게 살아서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이 일터에서도 다시 뵙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뭐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가 빨려서 도망쳤거든요. 일하는 척하는 스타일이 도망쳤는데 이 부분들이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새로운 경험이고 감정이 느껴지니까 좀 많이 부담스럽게 했었어요. 되게 공감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주신 다라 작가님은 이 책을 쓰시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고민되셨나요? 저는 방금 성아님이 말씀해주신 그 의견에도 엄청 많이 공감이 됐고 쓰면서도 그 부분이 고민이었어요. 가까운 사람에겐 어떻게 읽힐까? 그리고 책을 낸다라고 하면은 가족, 친구,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소개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나는 좀 빼야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런 고민할 때 미나 작가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지인에게는 팔지 않는 책을 써보자. 맞아요. 그런 컨셉으로 그런 테마로 쓰자 그러니까 마음이 확 편해지는 거예요. 아 그런 방법 있었구나. 왜 내 책을 꼭 내볼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면서 저희가 그 도서전에도 나가고 마켓도 했는데 지인에겐 팔지 않았습니다. 저는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시죠. 아니, 나는 두 분의 그런 분위기 얽매여서 그냥 나도 어느 정도 좀 솔직하게 써보자 이래 돼가지고 썼는데 제가 거의 뺏기다시피 이제 그 주셔가지고 드리게 돼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또 팍 패치셨더라고요. 굉장히 곤란하게 되었다. 아니 곤란하지 않고 일단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았겠다. 저희의 세 명을 아시는 분들 혹시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면 본인이 사진 마시고 주변에 저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책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얘기를 넘어가 볼게요. 제 질문인데 이번 책에 본인의 깊은 이야기들을 좀 담아주셨는데 현재 심정이 어떠신지 이제 궁금하네요. 지금 심정이라고 하면 개운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양가 감정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저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좀 재미가 있는 편이에요. 뭔가 글을 쓸 때는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쓴 것 같은데 쓰고 나니 누가 읽을까봐 두려워지는 그런 좀 전에 얘기했던 맥락과도 이어지는데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저도 책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 사가시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문득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심정은 근데 쓰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책으로 내기도 잘했다. 저를 위해서 큰 산을 넘어주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책은 두 분께도 얘기 드리긴 했지만 책을 써서 인쇄를 맡기는 것 자체에서 저한테는 이미 큰 의미를 다 하였기 때문에 그 뒤로는 운에 맡기도록 하려고 합니다. 마음 편안하다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회는 없으시고? 후회는 조금 아는 사람 한 분한테 얘기한 거 좀 후회는 되는데 그 외에는 후회보다는 만족이 훨씬 더 많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재의 심정을 딱 말하면 책이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팔렸으면 좋겠다가 큰 것 같아요. 처음에 책을 보며 쓰는 과정에서는 저도 걱정이 됐거든요. 이 책이 읽히면 어떡하지라는 정말 모순적인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걱정하다가 제가 책을 쓰기도 했지만 편집도 하고 디자인을 하고 난 후에 성아님하고 함께 책을 이제 실물을 가지러 갔어요. 출판소에. 근데 그때부터 딱 제 마인드가 뭔가 편집자의 마인드? 판매자의 마인드가 훅 들어온 것 같아요. 막상 책을 보니까 이거 빨리 팔렸으면 좋겠다. 잘 팔렸으면 좋겠다. 막상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요새 저희가 독립서점 입고를 하려고 입고 문의를 하고 있는데 입고 문의
다 신청됐으면 좋겠다. 전국에 책을 넣어서 저희가 올 연말에는 저희가 그 책이 입고된 서점을 투어하면서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제 책이 많은 분들에게 잘 읽혔으면 좋겠다 하는 게 크고, 하지만 그럼에도 아주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여전히 민망한 부분이 있어서 지인에게 팔지 않겠다라는 그 조건은 유효합니다. 이중적인데. 모르는 분들에게 널리 팔렸으면 좋겠다. 맞아요. 좋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성한 작가님 어떠신가요? 현재 심정이? 전 지금 많이 부끄럽고 많이 후회스럽고 아니 근데 그 어중간하게 오픈을 해가지고, 그리고 좀 덜 적은 것도 많아가지고 요번에 또 제가 또 다른데 이제 숙식 알바를 하러 가는데 거기서 느낀 것들을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또 한번 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요번엔 좀 더 굵게 한 뭐 200쪽이나 뭐 좀 책답게 보이게 좀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제 주변에 좀 많이 의도치 않게 좀 풀리긴 했는데, 차라리 그냥 저는 그런 걱정이 컸어요. 왜냐하면 그 제 책이 56쪽밖에 안 되는데 그 56쪽 안에서 뭔가 내 지인들이 나를 다 판단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저는 제 기대로는 그냥 그걸 읽고 요즘은 어떠냐, 아까 그 저한테 걱정하듯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은 어떠냐, 아직도 뭐 이상한 상상하고 여전히 좀 그렇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걱정보다는 좀 본인의 그런 것도 말해주면서 약간 토론하듯이 그렇게 좀 약간 좀 건강한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은 성한 작가님은 책을 또 내시겠다. 네. 또 같이 내면 되죠. 네. 맞아요. 네네. 그리고 감정선이라는 팀은 책 입고된 서점으로 여행을 가겠다. 다라 작가님 책을 많이 파시겠다.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고요. 저의 질문을 또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책을 쓰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책을 쓰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스스로에게 있으신지가 궁금했어요. 저부터 답변을 드리면, 저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과거가 회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제 일상에 틈이 파는, 뭔가 제가 트라우마적인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갑자기 옛날 기억이 떠오르면서 오늘을 과거가 잡아먹힌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게 참 유쾌한 일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글을 쓰고 난 후부터는 그냥 오늘까지의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미나님이 운영하시는 치유 글쓰기 클래스에 제가 참가하면서 치유 글쓰기, 나를 돌아보는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특히나 지금까지의 나에 대한 글을 정말 거침없이 쉬지 않고 쓰는 과정에서 과거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일부러 과거를 끄집어내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때 마음이 그렇게 불쾌하다거나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또 나를 이해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못하고 있지만 그 출발선까지는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그 책을 쓰면서 좀 저에 대한 메타인지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됐고 뭐 그렇게 행동했구나라는 것 등 그런 것들도 막 정리가 됐고, 일단 뭐 다 적지는 못하고 하지 않았지만 그런 더 이상의 불안을 내가 내 스스로 만드는 짜치는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리 갔을 때 옛날 같으면 막 헛소리 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했는데 요즘엔 막 그냥 꾹 참게 되고, 이거 하면 또 뭔가 그런 일들이 파파파박 지나가요. 그러니까 상상이 되니까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들이 팍 이제 상상이 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좀 점잖해지더라고, 힘 빠지고. 좀 그래서 요즘 좀 많이 저는 이 상태가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딱 그 책을 쓰고 난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이미 기가 빨려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접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더 이제 차분해지더라고. 차분해지고 사람이 이제 철이 든다고 하는 같은 느낌인데, 근데 저는 그 철이 든다는 건 진짜 그 무거운 철을 들어서 이제 사람이 점잖고 철이 든다는 거는 정말 무거운 철을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쓰잘데기 없는 행동을 안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미 들고 있는 철이 무거우니까. 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횡단보도 10초 남았는데 평소 같으면 뛰어갔어요. 요즘엔 못 뛰겠더라고. 난 이미 무거우니까. 아 뭐 다음 거 타면 되지. 설라 가가지고 그러면 또 저 같은 분들이 한두 명 더 계세요. 그분들이랑 지금 뭔가 뭐를 동질감 느끼면서 이제 다음 신호 기다리는데 왜 그 크게 웃어요? 다들 그렇게 될 거면서. 아무튼 그런 삶을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성환 작가님이 지금 점잖아지신 거라고 하시니까. 옛날에는 진짜 망난이었죠. 이제 그렇구나. 제가 지금 비록 감정사에서 이제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타 공인으로 이제 금쪽이라고 이제 좀 놀림받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만약에 그 놀리더라도 이제 앉아 있는 상태로 입만 놀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쉽게 하는 것 같고 약간 행동에 많이 제약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발언이시네요. 저희 감정선에서 성환 작가님은 어린이를 담당하고 계신데 자제를 하고 계시다니 철이 드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 책을 쓰고 난 후에 전과 다른 점이 있었냐 하면 용기가 좀 더 생겼다고 해야 할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전에 없던 기대감이 생겼어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좀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글을 쓰면서 제가 두려워하던 걸 글로 다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실체가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되게 거대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벽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해왔던 것들도 알 수 있게 되어서 저도 성환 작가님 얘기하셨듯이 저도 저의 이런 삶의 패턴에서 메타인지가 좀 스스로를 좀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그런 것들이 힘을 좀 생기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두 분께 꼭 오늘 라디오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 격려의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해볼까요? 저는 격려의 한마디를 한다면 오늘에 집중하는 나라서 기쁘다. 앞으로도 오늘 하루하루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 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살아보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요즘 너무 내 것으로 살았어요. 좋습니다. 저희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삶을 위해 쓰인 글을 소개하는 위암의 글 9화를 마치려고 합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 채널 이상한애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저는 진행자 최미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스스로 사랑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작가님의 인사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네, 오늘 이렇게 위암의 글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이 자리에 세 명이서 같이 책 이야기를 해본 건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썼던 그때 생각 정리도 하고 두 분의 이야기도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록 살다 보면 횡단보도 신호를 놓친 것처럼 좀 놓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다음 신호도 오게 돼 있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놓친 것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지 말고 이제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이 나오셔서 또 같이 활동하는 친구분들이라 그런지 굉장히 재미있고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다음에도 또 나와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듣지 않고 계신 분들 모두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나요.